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또 모시고 싶은 그런 패널분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또 네. 대표님과 이 매크로 상황 한번 짚어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자산 배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그 대표님 채널에서 이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걱정되죠. 프랑스가 이게 불거지면은 여러 가지로 사실은 프랑스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 쓰는데 우리 주식, 채권 모든 시장에 굉장히 표현하고 싶으면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은 네네. 뭐 우리 간단하게 한번 프랑스 재정 위기가 왜 발생했냐 간단하게 한번 보면 현재 결국은 프랑스가 지금 GDP 대비 재정 적자가 너무 커요. 5.4입니다. 5.4고 5.4인데 뭐 5.4가 큰 거에 미국도 한 5 내지 6 하는데 뭐 큰 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나라에서 5, 6%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레벨이지만은 이미 유로존 국가들은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 성장률이 굉장히 둔한 나라에서 연 5%, 6% 펑크가 나면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럼 5, 6% 펑크 나면은 이게 결론적으로 프랑스의 국가 부채에서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워낙에 이제 프랑스 자체가 뭐 그게 팩트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프랑스의 지출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좀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연금도 굉장히 많이 펑크 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금에서도 재정이 많이 펑크 나고 있는 중이고 뭐 아무튼 그리고 또 많이 놀잖아요. 많이 노는 나라고. 그래서 네네. 생산도 많이 떨어진 나라인데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13%예요. 113%인데 근데 왜 프랑스가 뭐 그럼 높긴 높지만 왜 여기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니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아까 일단 GDP 대비 아까 그 재정 적자가 5.4가 이게 주요 국가 중에 제일 높은 레벨이고요. 유럽이 제일 높고 그런데 이제 국가 대비 부채는 113%뭐 높지만 절대 높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 있잖아요. 일본 250%거든요. GDP 국가 부채 250%인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프랑스는 반절밖에 안 되면은 저기가 일본이 먼저 터져야 되는데 왜 여기가 문제냐면은 이런 거죠.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일본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일본의 국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95% 이상이 내국인이다. 아, 문제가 없어요. 그러네요.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국채의 33%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재정 위기를 생각할 때 이거는 국채 금리를 갖고 설명하면 딱 클리어하게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재정 적자 계속 나. 재정 적자가 나면 성장이 빠르지 않으면 이걸 메이크업 할 수가 없으니까 국채를 조달해야 될 것이고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자 국채 금리 올라가.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미국처럼 사줄 나라가 있겠냐고.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프랑스가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재정 적자 커지고 발행이 커지니까 올라가는데 근데 매수를 해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아까 말씀 미국과 좀 다른 상황인데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프랑스 은행이 15% 갖고 있어요. 자, 프랑스 은행이 15% 갖고 있어요. 자, 지금 진행자님이 이제 프랑스 은행의 최고 경영자예요. 자, 근데 자본 투자를 여기에 15%를 프랑스 국채를 갖고 있는데 금리 계속 치고 올라가요. 지금 3.5인데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더 올라가면은 지금 엄청난 평가손이 발생하죠. 근데 평가손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랑스 은행이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자료 있는데 네. 지금 프랑스 은행이 갖고 있는 해외 투자 규모가 해외 투자나 대출로 규모 있는 게 2.3조 달러입니다. 2.3조 달러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전 세계 빅4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해외에 프랑스 은행들이 대출을 줬어요. 이 중에 0.7조 달러가 미국에 대출이 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보죠. 자, 프랑스 국채는 또 그럼 프랑스의 자본이 굉장히 문제가 돼. 그러면 이 은행들은 해외 대출을 어떻게 회수를 할 거잖아요. 그쪽 금융시장에 또 충격을 주죠. 네네. 이론적으로. 그런 연결고리를 타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프랑스의 대출을 제일 많이 준 나라가 어디냐면은 영국이에요. 영국은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빅2의 금융 허브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은행이 그러니까 영국 은행이 프랑스에 대출 준 게 0.4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금리가 딱 폭등을 하면 그만 또 터지고 또 기업들 안 좋아지면 다 물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영국의 금융권을 또 연결이 되죠. 이렇게 맞물리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현재 제가 요걸 잘 봐야 된다는 건데 근데 그럼 중요한 거는 프랑스 국제 금리가 스파이크를 치기 시작하면은 도미노로 연결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요번에 제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은 요번 주인가 지난주에 주말에 3대 신평사인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AA에서 싱글 A 플러스로 강등했어요. 강등한 이유는 지금 문제는 프랑스가 이런 그러니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세금 많이 걷고 쓰는 걸 줄이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어려운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이 힘이 있어야 이 나라의 100년 대결을 해서 밀어붙인다라고 되는데 문제는 미테랑 대통령이 소수예요. 지금 정치 여건이 여소야당이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 방책이 없어 보여요, 지금 당장.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장기적으로 이런 구조개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평가를 해서 이제 피치가 떨어뜨렸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이번 4분기, 내년 1, 4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요번 9월 12일 날 피치에서 떨어뜨렸는데 만약에 글로벌 3대 신평사인 무디스와 S&P가 10월 달과 11월 말에 프랑스 신평을 다시 리뷰하거든요. 만약에 피치처럼 같은 방향으로 네거티브 전망을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프랑스 국제 시장이 트리거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등급이 떨어지면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딱 더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더 위험해질 거라는 시그널 되니까. 네네. 그런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당 쪽에서는 내년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 감축 법안을 지금 해놨는데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이제 정권들이 그냥 계속 불신임 당하고 있어서 들어왔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 다시 이제 새로운 총리가 들어왔는데 이게 좀 줄이는 법안이 야당에 의해서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금년도 예산 그대로 롤오버 쓰잖아요. 자동 예산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년 초에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건 다시 국제적으로 프랑스가 재정위기가 좀 진짜 문제 될 거라고 생각돼서 지금 싱글 A로 떨어졌지만은 아마 자동 롤오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트리플 B도 그렇게 먼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트리플 B면 정말.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프랑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프랑스가 정말로 요번에 뼈 아픈 게 뭐냐면 같은 날 한때 프랑스는 독일과 더불어 유럽의 코어 국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피그스 국가라고 남유럽,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가 근데 2류 국가인데 놀랍게도 그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프랑스와 여긴 떨어졌고 같이 해서 동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1위 국가로 취급받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가 워낙에 큰 나라에 프랑스가 더 나빠지면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남유럽도 이 리스크가 스필오버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물론 22가 등장을 하겠지만 22도 무절제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유로존 전체 만약에 이런 거죠. 그런 상황에서 22가 위 국가의 국채를 매수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내에서 정치적 타겟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재정 적자가 크게 노정되는 상황에서 그냥 프랑스한테 22가 위 국가 프로그램 국채 매수 프로그램 만약에 가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2011년대 남유럽 국가 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자체적으로 그런 해결 노력을 안 보인 상황에서 딱 들어가니까 유로가 바로 폭락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의지를 보이면서 재정적자 줄이는 의지를 보이면서 우리 좀 도와줘라고 하면 22가 그런 투하에서 딱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닌 상황에서 계속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들어간다면 오히려 프랑스 그러니까 유로존 전체 위기로 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22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 잊지 마셔야 될 게 우리 주식 채권 모두 다 얘기지만은 글로벌 빅3잖아요. 미국, 유로존, 중국인데 유로존이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우리 요담이지만은 S&P 500의 IT 기업들, IT 섹터의 매출이 혹시 진행자님 그 기업들의 M7기나 이런 기업들, IT 섹터 기업들의 매출이 미국 이외에서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매출 분석만 하면.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보통 아닌가? 비슷한가? 네, 맞습니다. 네네. M7 제외한 기업들의 493개는요, 미국 이외 매출이 한 40에서 45%밖에 안 되고, 이 M7 기업들의 매출, 해외 매출은 65%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유로존 위기가 불거지면 당연히 글로벌 주식에 영향을 줄 거고, 그럼 제가 채권 쪽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뭐 해야 되니? 그럼 만약에 그런 크라이시스가 온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전통적으로는 세계 자산이 안전자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걸 딱 터지면 유로 푼트, 그러니까 독일 국채, 독일 푼트, 네네. 독일 국채 역할과 미국 국채와 예화가 안전자산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독일 국채는 좀 예외로 들을 것 같아요. 옆나라하고 같이 네, 연시니까 이건 제한적일 거고, 그러면 채권 입장에서 유일하게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미국 국채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황이 좀 더 에스컬레이션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예나가 아까 제가 통화 속속 말씀드렸잖아. 네. 예나가 큰 폭으로 강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유로존 리스크를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면은 미국 국채와 예나에 대해서 혹여나 이거 보시다가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죠. 뭐 우리가 무디스 시험 평가 날짜가 10월 24일이고요. S&P 평가 날짜가 11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 국채와 예나의 포지션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황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또 경제 상황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최근 LG전자가 희망퇴직을 받는 등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고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1조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은행권 부실 뉴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또 대표님께서 예전부터 그 한국 경제 그 잠재 성장률 말씀하시면서 한국 채권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논평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2년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한국 국채를 추천했죠. 네네. 그래서 동관원들은 한국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보다 더 많이 내렸어요. 더 많이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행정부 집권화가 높아지면서 지난 5월 달부터 10년 국채금리가 2.5까지 내려갔다가 그때부터 금리가 좀 올라서 지금 한 2.9 정도 올라와 있어요. 즉 이걸 금리로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죠. 물론 또 하나 새로운 행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 맞아요. 국채 발행 마련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수급은 어떤 그 좀 단기적인 거고 이 금리가 올라간 거는 좀 긴 호흡에서는 그만큼 좀 새로운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는데 저는 중장기적인 한국의 어떤 데모그래피 체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노령화 지속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금리 올라간 거가 오히려 한국 국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더 저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새로 신규 투자하는 분한테 긍정적인 타임을 준다라고 보는데 자,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거는 국내 대내적인 거고 그건 아마 방금 언급하셨던 거는 상당 부분은 우리가 현재 행정부가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왜냐하면 네네. 금감원 동원해서 이런 것들 아까 그죠? 그런 것들은 충격이 안 가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걱정이 게 뭐냐면 대외적인 겁니다. 대외적인 거는 우리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선이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GDP의 40%잖아요. 수출이 40%인데 우리가 내수 안 좋은 거는 굳이 제가 하지 않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국내의 리테일 세일즈라 홀세일 세일즈가 보면은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원래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경성은 계속 하는데 2022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꺾여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을 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내수가 꺾인다는 건 너무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해외적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변수를 본다고 한다. 뭐냐면은 자 먼저 보죠. 오늘 아침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일본 도요다하고 한국 현대차가 이제 가격이 바뀌었다.
일본은 15% 적용받고 우리가 25% 적용받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5든 25든 간에. 그러면 어쨌건 간에 우리가 관세가 잘 협상돼서 15%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현대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여러분 그거 얘기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에 헤드라인만 보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저 자문사 고객에 이런 거 뭐 레포트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이미 제가 페이퍼를 드렸는데 뭐냐면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미국 관련해서. 미국 관련해서 요번에 이제 이거 발효되기 전에 이미 15% 그러니까 15 내려가기 전에 일본 자동차가 지난 4월 달에 상호관세 발효되면서 지난 4월 달 대비해서 금년 7월 달 사이에 일본 자동차의 수출 단가를 17% 인하했습니다. 이미. 관세율만큼 딱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딱 그 타겟이라는 게 맞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쪽 디렉션만 17% 인하했고 EU전이나 아세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럼 예를 들면 유럽 자동차의 BMW나 폭스바겐이나 벤츠는 어떻게 했니? 여기도 벌써 한 13% 인하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하해야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길었는데 결국 이 관세 정쟁이 한국의 경제의 엔진인 수출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럼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관세를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기업들은 돈을 덜 벌어오잖아요. 일단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산업 분별로 좀 다르겠지만 일단 한국의 기업들이 관세 인하를 통해서 수출 물량 만약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된다면은 수출 물량도 감소할 수도 있지만은 관세 충격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 가격 인하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니까 한국 기업들의 마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중국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외부 채널 가면 이런 말씀 방송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은 미국 쪽 사이드에서는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될 것이고 뭐 약간은 물가 쪽에는 물가를 자극해서 약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 ex USA 국가들 그 반대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할 때는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클리어한 디플레이션이다. 확실한 디플레이션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플레이션 방향이 디플레이션이 게 뭐죠? 경제가 둔화가 되고 물가가 빠진 쪽으로 갈 거라고 얘기한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일단은 이제 미국하고 직접적 관계에서도 우리가 단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이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생산성이 안 좋아지는 거고 또 우리 딱히 미국에 수입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물가도 좀 저희는 디플레이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가장 그 근간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요번에 뭐 오늘 또 틱톡 이제 관세법 잘 됐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주식시장은 아주 이렇게 죄송합니다. 채권하는 사람이 그런지 모르는데 좀 큰 그림 위주가 아니라 조금은 앞에 나오는 뉴스들 위주로 간다는 느낌이 많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죠. 특히나 더더욱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관세 만약에 제가 미중 간 타결된다고 했을 때 관세는 몇 프로죠? 타결되면 30%대. 맞습니다. 네네. 타결 안 되면 50%대잖아요. 네. 그러면 타결된 지금 30% 지금 되고 있거든. 지금 유예 기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30% 관세를 받고 있는데 제가 8월 달인가요? 중국이 미국 관련해서 수출이 전체 수출은 이번에 4% 증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중에 미국이 그러니까 근데 이 4%마저도 지역별로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33% 감소했습니다. 수출 물량이 미국 수출이. 네. 대미 수출 33% 감소했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이제 저희도 뭐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은 팩트가 그렇고요. 반면에 요 팩트가 늘은 쪽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아세안, 유럽이 한 5에서 10% 늘었어요. 네. 즉 뭐냐면 미국에서 펑크난 물량을 다른 나라로 돌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현재 시진핑 정부가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결국은 어떤 사회적 불안정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젊은 애들이 지금 엄청난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은 오버캡,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너무 많고 지금 그걸 사줄 사람 세력이 없는데 그동안 내수를 키우려는 내수가 실패를 했고 그거를 이제 수출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건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관련되어 있는 이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해고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수출을 계속 있어야 되니까 결국 미국에서 줄어든 걸 다른 나라 늘리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중국 제품이 엄청난 고품질 제품이 아니잖아요. 결국 비슷한 성능이라도 가성비 따지는 이런 관점인데 그럼 이전에 그전 동일한 마켓에서 마켓 쉐어를 늘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가격을 더 인하해야 되죠. 그렇죠. 네. 더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시장을 마켓 쉐어를 늘리고 하는 원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죠. 그러면 중국의 전 세계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구조죠. 그러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얘기해 볼까요? 만약에 중국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제품 가격 더 인하해서 중국 전기차가 BYD인가요? 굉장히 싸게 들어오잖아요. 2천만 원짜리로. 근데 성능은 나쁘지 않다면서.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가격 좀 들어오면 국내에서 내수하는 기업들도 중국 제품 경매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최종의 생필품, 예를 들면 다이소 같은데 그런 물품도 거의 다 중국 제품이 더 떨어져. 그러면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하고도 어려운데 중국과 또 싸워야 되니까 더 어렵고 여기에다가 물가가 더 싸게 들어오면은 전 큰 그림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그러면 한국의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행정부가 어떻게든 떠받치려고 하고 있지만은 큰 대외적 변수로 본다고 하면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시 약간 채권 투자로 와가지고 좀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주식보다는 채권이 메리트가 있고 사실 대부분의 그런 또 서학개미 분들 보시면은 그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에 투자하는 그런 ETF 스파이나 QQQ 이런 거 이제 집중 투자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채권 쪽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TLT라든지 TLTW 이런 ETF 지금 사도 되는 건가요? ETF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TLT 관련해서 아마 기존에 하셨던 분이 재미가 없으셨을 거예요. 재미가 없었는데, 지금 정도면 TLT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또 한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TMF거든요. TMF인데 TMF는 채권 파생이잖아요. 듀레이션 50년인데 한국 사람 1조 갖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물려 있죠. 네. 물려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TL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그러니까 그냥 TLT만 갖고 얘기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워낙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시중금리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사는 것보다는 좀 리바운드 할 때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TMF로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워낙 많고 또 그거를 금리 인하 가면 이게 표현 대박이 나거든요. 금리 1% 떨어지면 가격이 50%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니즈 때문에 많은데 요거는 혹여나 이제 권하는 건 아니지만 혹여나 TMF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드 뉴스가 현재 굿 뉴스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배드 뉴스가 배드 뉴스로 하려고 할 때 TMF를 좀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짧게 하고 그리고 눈높이를 좀 낮추십시오. 50% 목표가 아니라 한 20% 정도 목표로 하면 최근에도 20% 먹었어요. 그래서 좀 짧게 가시면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TLT는 아까 말한 대로 파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금리가 요번에 연중 금리 요 관련해서 좀 이후에 좀 금리가 올라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리바운드 할 때 조금씩 비용을 늘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된 그 채권형 ETF 중에 좀 볼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워낙에 약간 가격이 매각 차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스트립 채권이 되게 많아요. 스트립 채권은 뭐냐면 중간에 배당이 없고 맞아요. 듀레이션이 한 30년 기존에 하니까 이런 분들이 그동안 제가 좀 표현했는데 그냥 중간에 계속 손가락 빠르셨어요. 배당은 없고 금리는 안 내려가고 맞아요. 듀레이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런 스트립 채권보다는 코덱스나 에이스의 그냥 30년 일반 국채가 있거든요. 해지된 거. 그런 채권 하면은 그게 듀레이션이 한 16에서 한 17년 정도인데 배당 한
한 4% 내외 받으면서 하면 이건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채권이 좀 욕심 내려놓으면 투자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당 나오는 30년 채권들 그리고 가능한 해지된 이런 형태로 뭐 ETF들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고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표님 저서에서도 2025년이 채권 투자를 할 좋은 기회다, 역대급 기회다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채권 투자가 언제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채권 투자의 수익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채권 투자의 토탈 리턴을 보면은 이자 플러스 가격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가격 움직이는 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투자한 이후에 향후 가격이 많이 올라야 되는 게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금리가 제일 높을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금리가 제일 높고 그리고 향후에 내가 투자한 다음에 1, 2년 뒤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 즉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때. 근데 저는 금년 하반기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금리가 높았죠. 근데 현재 매크로 환경이 결국은 노동시장이 더 나빠지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금리가 날수록 거시경이 둔화될수록 시중금리 더 내려갈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타이밍은 그렇게 금리가 내려갈 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을 때 그리고 향후에 매크로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을 때가 투자하는 게 저는 라이트 타임을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이지 않을까요?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VIP 분들도 최근 개별 채권 투자를 문의를 많이 하신다 그렇게 들었는데 부자들은 지금 자금을 이미 좀 채권으로 많이 좀 옮겨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채권으로 많이 하신 분은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예금의 선호가 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예금 자금이 절대 자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문사에 만나 뵈면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사람들 안 하지 이런 피드백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모르는 거죠. 제 편이 그런데. 그러니까 고액자산가들이 예금의 안정성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개별 국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사실은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단지 이제 이런 채권 자산의 어떤 특징을 아직도 모르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회 초년생이 매달 50만 원씩 노후 준비를 위해서 이 적립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뭐 50만 원 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그냥 일단은 50만 원, 일단은 사회 초년생이고 50이라고 하면은 이건 사실 제 딸이 27이거든요. 제 딸이 22인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자산 배분해요. 자산 배분해서 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안 하고 그냥 저희는 이제 저는 뭐 약간 보석이라서 주식 40 그리고 채권 50 그리고 10은 골드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얘는 또 미국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싱가포르니까 미국에 있는 지수 위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거는 S&P 500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저는 사실은 TLT는 원태는 그렇게 너무 딱히 권하진 않고 그리고 제가 10년짜리 국채 제가 갑자기 그 티커가 기억 안 나는 10년짜리 국채 ETF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골드 정도 이렇게 해서 정도 갖고 있는 걸 뭐 권했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젊은 애들이 투자에 너무 그러니까 투자에 어떤 포커스를 하면 이게 크게 흔들리면은 자기가 이게 그 원래 그 생활하는 게 흔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항상 주식이 좋을 수만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장기적으로 좀 편안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려고 좀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모처럼 달란트를 나왔는데 뭐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쭉 한번 채널 내용을 좀 봤는데
뭐 구조적으로 워낙에 주식들을 요즘 장도 좋고 그런 관심들이 많아서 아마 콘텐츠가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간에 결국은 종구에 수렴하는 거는 매크로 경제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크로 공부를 좀 가능하면 좀 하시길 바라고 결국 또 매크로가 어디로 가는지를 조금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단기적 시각도 있지만 큰 그림의 빅픽처 좀 그려가면서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도 좋은 투자 성과를 가지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결론은 매크로 공부 이제는 그 어떤 시점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 달란티 채널에서 아마 매크로 내용 많이 할 텐데 그런 내용도 좀 뭐 저 아니더라도 매크로 설명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내용 좀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막 과열돼가지고 뭐 버블이 낀다, 또 신고가가 났다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또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대표님께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 매크로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또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채권에 또 관심을 두신다면은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경환 대표님. 네,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모시고 또 이 급변하는 세계 또 이번에는 보니까 지경학이라는 또 주제로 또 서적을 쓰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현재 상황과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예. 이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 2026년 세계 경제를 이끌 키워드로 스테이블 코인을 꼽으셨더라고요. 네. 그 스테이블 코인 여기저기에서 뭐 말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도입해야 된다, 도입하면 안 된다 그런 감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2026년 경제를 살펴볼 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제외해 놓고는 설명해낼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의 화폐 혁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좀 어쩌면 노파심이지만 아직까지도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하면 나 비트코인 투자 관심 있는데 이더리움 관심 있는데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인가 봐? 스테이블 코인 투자할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화폐인 거예요. 화폐. 비트코인은 자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심 대상인 거예요. 주식, 부동산, 코인. 자산인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질서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오히려 기업들이 관심 있어야 되고 의회가 관심 있어야 되고 정부가 관심 있어야 되는 중앙은행이 관심 있어야 되는 금융 질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금융 질서를 바꿀까? 마치 중국에서 CBDC에 성공했던 것처럼 CBDC는 중앙은행이 만드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만드는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슷한 거야. 이렇게 가정하셔도 틀림은 없어 보여요. 중앙은행이 만드냐 민간 기업이 만드냐 이 차이인 겁니다. 네. 근데 첫 번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앞서서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강조했는데 2026년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인생을 걸고 중요한 이벤트가 11월에 있습니다. 근데 중간 선거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레임덕입니다. 맞아요. 네. 만약에 지면 그러면 정권 바뀌겠죠. 그럼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감옥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 선거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겨내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와 고민들을 집대성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OBBBA법 통과시킨 것이고 그리고 감세안과 확장 재정을 펼쳐나갈 것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신뢰도도 떨어졌고 연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졌어요.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모습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어쨌든 미국 달러를 발행하는 통화 당국이 바로 연준인데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9월 15일이죠. 저는 이건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스티븐 마이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분이 연준 위원으로 어떻게 보면 겸직을 하게 된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겸직해도 된다라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날인 거예요. 그럼 1930년 이래로 이 체계적인
이 중앙은행 제도가 정립된 이래로 연준이 지금 체계화된 이래로 그 전에 연준은 좀 현대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30년 이래로 정말 약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 행정부에 있는 직원이 FOMC 위원을 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그렇죠. 네. 그렇겠죠. 특사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리 결정을 9월 18일 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성 훼손이죠. 공식적인. 그동안에는 나 금리 인하라고 즉각 요구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화상연설에서 나는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회가 동조하면서 공식적으로 독립성을 훼손시킨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마이런은 나홀로 FOMC 금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홀로 B컷을 주장했죠. 성명서에 그게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독립성을 훼손한 거야. 그런 만큼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건 수치적으로도 이미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돼요. 근데 적어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장치가 있다면 스테이블 코인이 적극적으로 코인을 발행만 해주면 발행업체가 적극적으로 미국 국채를 매입해 주니까. 근데 국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죠. 단기 국채냐, 중기냐, 장기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어쨌든 단기 국채를 매입해 주는 매입 장치니까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상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인 구매자의 구매 의지만 강하면 코인 발행업자는 현금을 많이 수취하죠. 그럼 그 현금으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의 적극적인 것이고 당연히 재무부 입장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 단기 국채 매입세가 더 강하네? 그럼 단기 국채 매도량을 많이 만들면 돼요. 장기 국채는 덜 발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돌파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그런 진심이 네. 있을까요? 그러면? 진심 있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미중 간의 통화패권 전쟁입니다. 중국이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면 네네. 그동안 외환 시장에서의 입지를 많이 다져왔습니다. 이미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자 하는 거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런 그래프를 본다 하더라도 미국 달러화의 지위가 88%니까 이게 뭐 뒤집힐 거라고 가정하진 않아요. 어쩌면 제 생애 동안에는 이게 뒤집힐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네. 그러나 어쨌든 도전장을 내밀고 이렇게 입지를 다져오는 모습을 보면 이 싹을 잘라놔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겠죠. 그렇게 해왔죠. 미국은 또. 그렇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해왔고요. 가장 절대적인 그 이야기가 그건 통화패권 전쟁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지위를 가지고 산업을 강탈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그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한번 꺾어놓은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통화패권 전쟁에서 계속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요. 근데 도전장을 내미는 여러 경과들이 또 있는데요. 하나가 세계 주요국들과 지금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어요. 중국이. 네. 그 통화 수합 체결하는 국가 수가 30개가 넘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역시 그렇고요. 그만큼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에 의존적인 경제 시스템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아직 뭐 그게 뭐 대단해 아직 유치원생밖에 안 돼 보여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 아이가 그대로 있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됐던 계기가 러우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동시키면서 스위프트 금융망에서 배제시키는 네. 일이 있었죠. 네. 그때부터 중국이 차곡차곡 준비했던 겁니다.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만들자. 그걸 CIP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스위프트망을 만들어서 오히려 스위프트망을 통과하지 않는 중국 위주의 금융망을 만들자.
이게 역시 대응 전략입니다. 중국의 대응 전략.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미중 패권 전쟁, 무역 전쟁의 양상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었던 중국의 카드 그 하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자원 공급 차단한 음. 히토류 차단이었죠. 근데 그 히토류 차단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중국도 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법을 가지고 하느냐?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공격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예. 네. 반도체 3대 소재 차단한 거. 그것도 역시 어떤 법에 의해 가능한 거냐? 우리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 이 산업자원부가 수출을 하려면 허가서를 써서 제출해라. 수출 허가제인 겁니다. 일본이 도입했던 수출 허가제를 그대로 베꼈어요. 2020년에. 이미부터요. 지금 5, 6년 됐습니다. 그 수출 허가제가 뭐냐면 너 히토류 필요해? 그럼 수출 허가서 써서 제출해. 근데 제출했는데 그 히토류가 혹시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탱크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니야? 그럼 공급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써서 A4로 제출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거기에 어떤 통화로 결제할 건데 이게 나옵니다. 이걸 위안화로 결제하라는 압박을 취해왔어요. 그래서 이미부터 기업들의 한 24% 글로벌 기업들의 24%가 일정 비중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위안화로 지급 결제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야 원자재나 부품이나 수급받을 수 있어. 혹은 중국이 끌어가고 있는 아주 유망한 산업들 가장 대표적으로 1:1로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참여하고 싶으면 위안화로 결제를 해. 이런 압력을 취해왔어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날 여지가 있어요. 여러 경과들이 있습니다. 수단들이. 여기에 한 가지 활용 점점을 찍는 게 달러가 지금의 기축통화가 된 배경, 역사적 배경. 그게 페트로달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미국이 오히려 원유 순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4년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원유를 최대 수입하는 국가가 중국이 됐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중동 국가들한테 아니 왜 이 원유를 내가 최대 수입국인데 아직도 달러로 결제하냐 위안화로 결제하라.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더 늘려달라라는 종류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걸 페트로 위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페트로 위안이라는 또 대응 방식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바로 CBDC예요. CBDC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중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CBDC로 월급을 준다거나 그 CBDC로 뭐 지하철 요금 결제하고 편의점 결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도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CBDC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이거 줄게. 이런 사업 참여하게 해줄게. 또 정말 많은 ODA 사업 같은 것도 중국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 CBDC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크립토 윅 기간 동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니어스 액트 통과시킬 때 3법이 통과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안티 CBDC예요. 이 안티 CBDC는 이미 미국 기업들도 일부 CBDC로 결제를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법적으로 조치를 내려서 그거 하지 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라. 그걸 대놓고 표방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국제 결제 통화로서 혹은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 안 되겠다.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켜야겠다.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시키면 위안화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움직임을 지금 거세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그게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확실히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예.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채권을 좀 흡수하는 거잖아요. 수요를.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의 그 법적 기반에 기초한 원리에 따르면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지면 그럼 1:1 교환 비율에 의해서 달러 현금 수치가 많아지니까
고스란히 적정 비율만큼만 국채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국채 매입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청이 많아지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발행업체가 많아지면 그러면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었던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이 2026년에는 미국의 GSIB 은행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GSIB는 BIS라는 금융 국제기구가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뱅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이 은행들을 선정해요. 매년 11월에. 네. 근데 40대 은행들이 쭉 있는데 그 40대 은행 중에 대략 한 30개가 미국 은행들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JP 모건, 웰스파고,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은행들. 미국의 은행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10,000개가 넘어요. 되게 많네. 네. 그 중에 상위 30대 미국 은행들이 GSIB 은행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GSIB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 큰 은행조차도 그 정도로 이 GSIB에 속해 있는 은행들의 파워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GSIB 은행들이 이렇게 되면 은행을 패싱하겠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 그룹사 간에 무역 결제 송금하고 할 때 우리 은행들을 통과했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지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기분 좋죠. 그렇죠. 네. 너무 좋죠. 그걸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행들은 패싱 당하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은행들이 GSIB 미국 은행들이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시작되면 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추진하고 있다. 근데 여기부터는 제 추정인데 저의 의견은 결국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다 장악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시스테미컬리 중요한 은행들이고 그만큼 많은 실물 경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 은행들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고 그 은행들이 투자를 해줘야만 하는 그 시스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자금을 조달해 줘야 되는 상황하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는 특히 어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네. 도서 가격 정가제 같은 거예요. 제가 2013년에 도서 가격 정가제가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칠까라는 경제성 분석을 했던 그 PM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더 기억이 많이 남는데 이 도서를 판매하는 이 서점사들이 가격 경쟁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가격 경쟁을 못 해요. 무조건 1달러는 1코인이니까.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경쟁할 수 있을까? 가격 경쟁 이외의 다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세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별다른 경쟁력이 없어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필요하니까 발행해줘 나 쓸게 이거잖아요. 근데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해봐. 그러면 내가 이거 해줄게. 예를 들면 대출 받을 때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우리 은행 카드를 쓰면 금리 좀 떨어뜨려 줄게. 이런 조치들. 이게 바로 경쟁력인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경쟁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을 이용하게 하면 그 다른 이용 상품에 대해서 베너핏을 주는 방식. 그러면 이미 많은 국내외 은행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미국 GSIB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우리 스테이블 코인 써.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해줄게. 라는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긴밀하게 관계가 깊게 맺어져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중앙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그 주체도 IB뱅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장악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추정인데 결국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끼리 전쟁하겠죠. 서로 경쟁할 겁니다. 아. 경쟁할 때 트럼프는 뭐라고 할까요? 박수 치겠죠. 그래야 국채 매입세가 더 강해지니까. 그렇죠.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거예요. 미행정부 입장에선. 근데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이기겠죠. 독점적 영향력을 가져나가겠죠.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미국 은행들이 결과적으로 장악을 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점하는 그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을까. 이게 바로 2026년에 있을 제가 그림 그리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전쟁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된다. 그렇게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 국채 금리 발작 현상은 있다 하더라도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뭐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S&P 500이라든지 뭐 연금 계좌 활용해서 꾸준히 투자하시잖아요. 네. 이런 데 돈을 넣어도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저는 앞서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대를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저는 유동성 장세로 정의합니다. 제가 2025년도 피벗의 시대라고 정의했고 2026년도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둘 다 유동성인 겁니다. 물론 20년, 21년처럼 뭐 엄청난 유동성은 아닙니다. 그 정도보다는 경미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되는 국채 발작 증세와 같은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것을 가정한다면 여러분들께는 저는 그런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뭐 추천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 좀 살펴보겠는데 네. 한국 경제 가계부채 문제가 뭐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2분기 보니까 이 가계빚이 1,952조를 넘으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네. 카드사 연체율은 10년 6개월 만에 또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가계부채 문제 여러분도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데 가계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된 게 맞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종전에만 생각했을 때는 25년 연내에 2,000조를 돌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었어요. 근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됐습니다. 그 배경은 뭐 6.27 대책과 같은 대출 규제 또 지금도 시중 은행들을 중심으로 전세 대출도 좀 제약적으로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담보대출이고 그리고 전세담보대출이고 나머지 신용대출과 등등인데 결과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약하고 대출을 제약하는 그런 효과가 작용되면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오히려 둔화됐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 위험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경향은 있는데 가계부채의 일부가 위험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추산을 해보면 대략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조가 문제가 아니라 2,000조의 약 5%, 약 100조 정도, 100조 정도가 저는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가계부채 규모가 어쨌든 증가 속도가 둔화됐어요. 그럼 총량적으로는 위험성은 완화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이 100조 원에 달하는 가장 취약한 가계부채의 성격을 조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다중채무자이면서 다중채무자라는 것은 세 가지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카드대출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 그럼 다중채무자. 채무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일 때 다중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저소득계층이거나 소득계층은 1분위부터 10위까지 소득계층별로 쭉 나열했을 때 하위 저소득층 1, 2, 3분위 이들을 저소득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채무자인데 저소득계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인데 저신용등급이면 신용등급도 1등부터 10등급까지 쭉쭉 나열했을 때 신용등급 하위 3개 계층. 그러니까 이들의 경우 정리 다시 하겠습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 이들을 소위 취약차주라고 정의합니다. 그 취약차주가 짊어진 빚의 종류 그 규모가 대략 5% 정도 됩니다. 5에서 6%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전체 가구로 보면 우리나라가 약 2천만 가구 되잖아요. 그중에서 대출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2,200만 가구 중에 대략 한 1,150 가구 정도, 150만 가구 됩니다. 그만큼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부채를 의존하고 있는 금융대출 가구가 조금 더 많아요. 50% 이상 많아요. 근데 이 중에서 취약차주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들의 빚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 취약차주는 주로 어떤 성격이 있는가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자영업을 창업했지만 폐업 상황에 놓이게 된 이런 계층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성격인 거예요. 취약차주를 제가 구분했고 네. 취약차주는 주로 어떤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나 살펴보니까 사실 그전에는 중산층이었는데 소위 멀쩡한 직장 다니던 뭐 70년대생 50대 가구였는데 생애 주된 직장에서 구조조정 당하거나 조기 퇴직하거나 하면서 이탈해요. 이탈하지만 위로는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부양, 부양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쉴 수 없습니다. 네. 한 달도 못 쉬어요. 이런 세대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취업 일자리를 우선하는데 재취업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비자발적 창업을 하죠. 비자발적 창업을 하다 보니까 생계형 창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큰 준비 없이 무턱대고 창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경제전망서를 내면서 부디 틀렸으면 하는 뭐 제가 전망은 하지만 그 전망이 틀렸으면 하는 그 전망치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폐업자가 100만을 초과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100만을 초과했습니다. 그 통계가 24년 통계고요. 25년 통계는 26년에 나오는데 26년에는 자영업 폐업 건수가 110만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을 이미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구 구조적으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는 속도는 가속화되는데 근데 다시 재취업할 만한 고용 창출력은 없어요.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비자발적 창업을 할 때 보통 뭐를 하죠? 집 주변에서 흔히 보던 거. 이건 나도 해볼 수 있지. 그런 업종으로 창업하는데 근데 그 업종들은 이미 과밀화거든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점업 이런 업종이 가장 그 폐업을 주를 이루는데 이미 과밀화되어 있는 이 업종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창업하면서 그 해당 업종 내 평균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커피 매출액이 1,000만 원인데 4개의 커피숍이 1,000만 원을 나눠 갖는 구조예요. 근데 한 명이 또 창업하면 4명이 아니라 5명이 나눠 가져야겠죠. 그럼 1인당 매출액은 줄어들겠죠. 버틸 수 있나요? 그 매출액으로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가계부채 말씀하셨죠. 그 매출액으로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그때 폐업을 결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 경제 실상이지만 폐업을 가정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게 자영업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그게 이 가계부채의 진정한 문제인 거예요. 가계부채에 어떤 문제가 있나? 2,000조의 문제가 있나? 그러면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2,000조의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2,000조 하나를 다 줄일 건가요? 총량을 줄일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중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의 성격이 얼마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갚을 수 있는 빚이 늘어나는 현상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본가들이 자산가들이 고소득층이 많은 빚을 지고 있죠. 저소득층은 빚의 규모도 작아요. 그러니까 뭐 갚을 수 있는 빚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중에 얼마만큼의 빚의 규모가 갚을 수 없는 성격, 거의 부실채권 성격의 가계부채인가를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 그 빚의 규모가 대략 5, 6% 정도 된다. 그 5, 6%의 가계부채가 주로 누구 것인가, 누구로부터 발생한 빚인가 봤더니 자영업체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체의 구조조정, 더군다나 우리가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세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수출 걱정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자금 거기다 투자할까 이거 걱정하시고 기술 인재들 다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미국식 자국 우선주의의 어떤 결과물은 우리 한국 경제가 가져가야 될 숙제는 그게 아닙니다. 기업들이야 한국에서 돈 벌까 미국에서 돈 벌까 돈 벌까를 선택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네. 그죠? 어디서 미국에서 돈 벌까를 선택하는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기대되니까 가는 거예요. 기업들은. 철저하게 수익성을 따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가고 나면 남아있는 한국은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빠져나가죠. 신규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러면 특히 밸류체인 내에서 앞단에 있는 공급업체들, 소상공인들 이들도 매출처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의 공장 인근 그리고 공급업체들의 공장 인근 이게 지역경제인데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자영업체들 식당, 편의점, 서비스업, 유통업체 이들이 결국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저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입니다. 거의 폐업을 예고한 창업을 현재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들도 사실 보니까 최근에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최근 홈플러스 15개 점포 폐업을 선언했고 LG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MF 때를 떠올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으니까 우리 취업자가 한 2,8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취업자 2,800만 명 중에 임금 근로자가 대략 한 2,200만 정도 됩니다. 2,100만, 200만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자영업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임금 근로자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성장 한계에 다다른 산업도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이죠. 그럼 그 지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수 쪽 에너지 석유화학 기업들 있는 지역. 한때 조선업이 많이 황망해질 때 거제도나 이쪽 인근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죠. 지금은 구조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앞단에 있는 공급업체들 동남권에 있는 울산이나 이런 지역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여건도 아닌데 구조조정은 단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임금 근로자였던 취업자들이 비취업자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비취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영업 창업을 결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가 좀 더 악순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니까 대규모 구조조정과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그리고 자영업의 폐업으로 연결되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난다. 그 구조조정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들이잖아요. 우리네 아버지들이잖아요. 그 아버지들의 소득이 0으로 줄어드는 과정이에요. 그 대체안을 찾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통상적으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규모 채용이 있을 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자와 이 사용자의 바게닝 파워, 이 구매력이 누가 더 있느냐. 이 헤게모니 싸움인 건데 구조적으로 그런 국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임금 근로자들의 소비 지출액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임금 근로자들의 소비 지출이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늘어날 리 없는데 내몰리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는. 이게 경기 부양책입니다. 저는 정부에다가 대고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드린 게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 올해 내년 성장률에 연연하느냐. 그건 기업이 할 일이다. 그건 가게가 할 일이다. 정부는 올해 내년의 성장률이 아니다. 5년 후 10년 후 달라질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 성장책이어야 되지 왜 경기 진작책에만 연연하느냐. 그렇게 되면 프랑스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경기 진작책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든가 그런 어떤 종류의 조치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 국면을 더 연장하기 위한 그냥 이 국면에서 더 쓰러지지 않고 버티도록 연장하기 위한 그런 정책은 구조적으로 개편이 아니라 지금 구조적인 정책을 개편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폐업의 시점을 오래 하려다가 내년으로 미루기 위한 그런 정책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또 책의 그 타이틀처럼 2026 이 지경학적 시대에 또 투자자들은 또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은 국면은 아닙니다. 실물 경제가 안 좋다고 자본시장, 자산시장도 안 좋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밖에 없으니까 이걸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월스트리트는 자본시장을 뜻하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뜻하는데 그 둘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다고 자본시장이 안 좋다. 그게 아니라 실물 경제는 실물 경제적 현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자본시장은 유동성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오히려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 유동성이 더 집중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 6년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유동성 장세구나. 그럼 어떤 요인들이 유동성을 더 끌어올리는 요인이고 근데 그 유동성 장세 속에서 위험한 구간들이 있긴 있을 텐데 그 위험한 요인들은 무엇인지 거시경제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건전한 투자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좋진 않지만은 또 말씀하신 이 유동성의 힘 때문에 또 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이 있어도 또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붙잡으시고 또 자산 배분 잘 하셔가지고 또 좋은 그런 결과 맞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출간된 또 교수님의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계 좀 경제 뭐 돌아가는 상황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유럽이 또 심상치 않더라고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뭐 IMF 구제금융 위기 왔다 그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경제 지표도 보니까 고용도 많이 침체돼 있고 뭐 다시 한번 전 세계 대공황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또 한 번 이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항상 뭐 위기는 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길게 보면 아시아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이제. 네, 아시아가 이제 주도권을 가질 거라고 봐요. 일단 중국이 있고 또 한국도 그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의 기업들 다 미국으로 와라. 이제 TSMC도 그 뭐 거의 강제로 미국에서 하지만 지금 생산성이 너무 낮아요. 뭐 1조 넘게 적자 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공장 돌리니까. 그러니까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게 그 미국의 노동자들의 그런 그 기술이 너무 낙후돼 있고 또 나이도 많고
또 숙련되지가 않았고, 근데 거기에 무조건 기지를 옮긴다고 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대부분 공장에 가면은 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옮겨가지 않으면 그 자연스럽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농업하다가 그다음에 어떤 그 제조업으로 갔다가 제조업 중에서도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거는 낙후가 온 거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 근데 그걸 다시 또 옛날로 부흥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잘 된 이유는 서비스업이죠. 금융. 그렇죠. 네. 한국도 금융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미국의 이 제조업 부활 이게 대부분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는 또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특히나 우리나라보다도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 여기에 이제 꾸준히 이제 이 투자를 해서 뭐 연금을 만들어서 이제 은퇴할 때 이제 거기서 받아 쓰는 그런 플랜을 생각하고 계셔서 그래서 뭐 코덱스 뭐 미국 S&P 500이라든지 뭐 나스닥 100이라 이런 거 투자를 하시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약간 좀 어거지로 정책을 쓰다가 미국이 패권을 잃어서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네. 너무 이제 먼 얘기고요. 그걸 알 수 없는 얘기니까.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미리 걱정하는 거는 좀 모르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우리는 그 주시장에 있는 건 항상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신문에서 나오고 또 매스컴에 나오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흔들릴 필요는 없죠. 그보다도 한 200년의 그런 역사를 또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죠. 이제 올 때까지 왔다. 이제는 전 세계 공황이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왜냐면 일본도 지진이 날 수도 있다. 단망할 수도 있다. 또 뭐 많잖아요. 그렇죠. 네. 뭐 한반도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중국이 타이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어떤 가능성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갖고 내 투자 전략이 바뀌면 매일매일 바꿔야 돼요. 그죠? 이슈가 그렇죠. 중간에 도사리고 언제 그렇죠.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업에 투자한 거지 시장에 투자한 게 아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서서도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비중이 이제 자산의 70% 되니까 이 집 한 채로 노후 준비한다. 역시나 이것이 뭐 거의 뭐 불물물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저는 집값이 개인적으로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의 집값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죠. 못 사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야지 집에 수요가 있을 텐데 제가 지방에 강연 가다 보면 재미난 현상을 봐요. 지방에 가는데 이제 소멸될 가능성이 큰데 인구가 10만인데 그 지방자치에서 집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런 집을 지어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월세가 10만 원이라든가.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골에 지방에 가는데 한국은 굉장히 좁은 나라잖아요. 네. 기차 타고 한두 시간 가서 거기서 10만 원에 살면 나는 엄청난 뭐라 할까요?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지죠. 공기도 좋고. 그러면 제가 모르겠어요. 집에 월세를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사람들이 그런 그 유혹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집값이 너무 과열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집에 대한 집착 때문에 비싸게 사야 되고 거기에 빚을 갚느라고 평생을
하는 거는 사실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지배 비중이 내 재산의 7, 80%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투자자들은 자산 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대표님께서 앞서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큰 부를 이루기도 했는데 그럼 노후를 위해서 현 시점을 투자 기회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산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이죠. 주식인데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나는 주식 투자 안 한다. 그렇게 이제 아마 안 되고 다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에 내가 월급의 몇 %를 투자하고 있는지 20% 투자하고 있는지 10%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투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소비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죠. 소비를 다 한 다음에 남는 돈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남는 돈이 없죠.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투자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남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투자를 먼저 해야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소비하는 건데 우리는 소비를 먼저 하고 투자를 나중에 해요. 순서가 바뀌어야죠. 그러면은 뭐 주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뭐 시장 지수 뭐 코덱스 뭐 200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부터 시작해야죠. 네. 그런 15%가 개런티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900만 원까지 그러면 그것부터 채우고 나서 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건 안 하고 그냥 개별 주식하거나 막 하니까 과학적이지가 않죠. 나는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하게 되면 그러니까 IRP를 포함해서 그러면 15% 리턴이 개런티 된 거예요. 거기서 추가적인 소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리를 따졌을 때는 무지하게 좋은 기회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주식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하는 거죠. 연금 저축 계좌를 만들고 네. 연 900만 원인가요? 한도가? 그러니까 네. 연금저축은 600이고 그다음에 IRP에서 플러스 300에서 900까지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900이니까 그럼 한 달에 뭐 어떻게 되죠? 70만 원? 그것만이라도 채우면 되죠. 7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우리나라 대표 지수라든지 미국 네, 대표 뭐 S&P 500을 사도 좋고 네, 네. 아니면 반반씩 사도 좋고 그거는 무조건 시작해야 돼요. 특히 오래 가게 디폴트다. 기본.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래가 가기 전에 하면 훨씬 더 유익하죠.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3달? 네. 3달 동안에 투자하겠다면 거기서 15% 준다 그러면요. 그 애뉴얼라이즈 하면은 한 30% 40% 투자 소득하고 똑같죠. 그렇다면 이제 뭐 매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매월 할 수도 있고 매주 할 수도 있고 매일 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한 1억 정도 목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후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네. 나이에 따라 틀리죠. 내가 만약에 20대다 그러면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70이다 그러면 가장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좀 배당이 많이 나오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 ETF를 사더라도 배당 많이 해주는 ETF를 한다든가 리츠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변동성을 이제 참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이 안 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약간 기대 수익을 너무 높게 보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아니 그것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원금을 손실될 수 있다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은 필요가 없는 게 20대부터 60세까지 하면 40년 투자하잖아요. 근데 왜 왜 가격이 떨어질 거를 두려워하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가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40년 투자하는데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우리가 금융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걸 굉장히 위험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 반갑고요. 여러분들 주식에 투자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가격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ETF 사시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인 주식 가격의 하락이나
아니면 상승이나 그런 데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1년에 900만 원을 꼭 채운다 생각가지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너무 민감하게 정세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가끔 주식시장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추석에 가족들하고 금융교육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뭔가 되게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잘 날 것 같은데 투자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오히려 좀 괜찮은 자산을 잘 찾아서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또 유익이 된다는 말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이 금융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 또 대표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존니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좀 질문 좀 들어보겠는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값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시황은 장기 주기를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면 다 틀려. 장기 주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광기, 패닉, 붕괴 이거는 이제 킨들버그가 규정한 밝혀놓은 거고 네. 또 하나 장기 정체 이거는 제가 이게 덧붙인 거예요. 네. 이 네 단계를 거쳐요. 이 네 단계는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패닉과 붕괴는 각각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장기 정체는 약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이거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 한참 잘 나갔을 때도 그랬었고 미국도 그랬었고 그랬어요. 최근에 우리 그 부동산 시장도 그랬잖아요. 2018, 19, 20 광기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다음에 21년 패닉이 왔어요. 영끌족들 당황했잖아요. 그 매물 내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붕괴가 왔어요. 2023년도부터는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23, 24, 25, 3년이잖아요. 그러면 26, 27년이나 28년쯤부터는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역대 우리 정부는 이 부동산의 장기 주기를 외면하고 자꾸만 억지스러운 정책을 펼쳤어요. 투기 열풍이 불 때는 각종 극단적인 투기 억제책을 동원했어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패닉 광기 기간이 오면은 이제 부동산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장기 정책에 들어가면 각종 또 지원 정책들, 부양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5, 6년 지나야 부동산은 비로소 살아났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장기 주기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큰 이익을 남길 수도 있어요. 장차 한 5, 6년, 2, 3년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 떨어져 있는 그 부동산 가격들 사시면 큰 이익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수 경기가 역대 최장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홈플러스가 15개 점포를 폐점 선언하기도 했고 LG전자도 10명 중 4명을 자르는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는데 IMF 때를 떠올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현재 한국 내수 경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설마 IMF 때 갔겠어요? 네네. 당시에 우리 그 노숙자들 얼마나 급증해서 지하철마다 까득까득 했잖아요.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당시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훨씬 커요. 왜냐하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한 번이라도 잠깐 좋아지면 그 다음에 좀
그 나빠지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절망적인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사회 불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연평균 성장률 2% 초반도 잘 안 돼요. 지난해 0% 성장했잖아요. 올해도 0% 성장이 확실하잖아요.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 전망치 0.9%로 했는데 그거 달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장기간에 걸쳐서 성장률이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실질적인 고통 말고 심적인 고통은 훨씬 커요. IMF 때보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의 경영수익이 악화돼요.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생산 줄이고 투자 줄이고 고용 줄여야 되잖아요. 지금은 정려 해고 바람이 금방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경제를 다시 되돌려 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본과 정반대 정책 펼치면 돼요. 우리 정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실패한 일본을 따라가는지. 성공한 미국 따라가면 좋잖아요. 대만은 미국 따라서 경제정책 펼쳐서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대에서 4.4%까지 끌어올렸어요. 대만은 미국 못지않은 경제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미국 달러가 강세이면 대만 달러도 같이 강세로 전환시켜요. 달러의 가치에다가 자기 환율을 거기다가 기준을 맞춰서 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강대만 달러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요. 심지어 달러보다 더 강세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유동성이 국내 투자로 전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경제는 바로 살아나요. 만약에 우리 지금 환율이 오늘 1390원, 1380원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데 네. 이게 이 1000원대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좀 한 3, 4년 혹은 5, 6년 뒤에 환차익만 38%잖아요. 환차익이 38%면 어느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럼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떠난 국내 금융자본들 안 돌아오겠어요? 환차익이 38%인데 국제 금융자본들 어디에 투자해서 그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겠어요? 국제 금융자본들도 우리나라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 유동성은 풍부해지고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활동들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고용도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장률 높아지죠. 그럼 경제는 금방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요 자원들 다 수입에 의존하는데 수출만이 살 길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아니, 국민 사기극이에요, 이거는. 수출은 매출 총액이고 GDP는 부가치 총액이잖아요. 그걸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한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드럼통 하나와 깡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무게든 부피로 계산을 해서 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과 GDP를 비교할 때 기준을 일치시켜봐요. 매출 총액이든 부가치 기준이든. 그러면 수출은 GDP의 10% 안팎에 불과해요. 나머지 90%는 뭐냐? 내수예요. 내수가 90%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이 설령 증가하더라도 그런 사례도 없지만 증가하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내수가 부진해지면 성장률 오히려 떨어져요.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경상수 적자가 작년에 990억 달러잖아요. 그럼 그만큼은 우리 성장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0% 성장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경제학적으로는. 그 이론을 폐기해야지.
환율이 떨어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 수입 자원들 다 싸게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시설재, 중간재, 소비자들도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하게는 기업의 경영 수지가 금방 호전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산비가 판매비보다 더 많이 떨어졌는데 이익은 더 커지죠. 주요 자원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시설재 또 중간재까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기업 경영 수지가 호전되면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생산 늘리죠. 고용 늘리죠. 투자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럼 선순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1년에 한 100원씩 정도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우리 성장률 금방 6% 가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의 과다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양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하면 성인병 걸리잖아요. 그렇죠? 경상수지 흑자도 과다해지면 경제에 영양 과잉이 된단 말이에요. 비대해지고 그러면 성인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외환위기라는 급성진환을 일으켜요. 우리가 1997년 말에 그걸 겪었잖아요. 그때 이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 직전에 4년 동안에 435억 달러였어요. 90년대 중반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2배였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1년 만에 극복해냈어요. 급성질환은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거를 치료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성질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인병 쉽게 치료되나요? 안 되잖아요. 최소한 5, 6년은 고통을 참으면서 그 성인병을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또 체중만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체중이 과다해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미 우리 인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 과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경상수지 흑자 과다니까 그걸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쳐요.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국에 대한 투자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금융기관의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기관 하나라도 도산을 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금방 터져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일본이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한 거예요. 19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소위 이제 세계적인 유명 화가의 그림들, 또 골동품들, 또 보석들, 일본이 다 수집해 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랜드마크 빌딩들, 록펠러 빌딩 등등, 거기에다 그 미국의 유명 영화사들, 일본이 다 사들였잖아요. 사들였는데 나중에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되팔라 그러니까 심지어 3분의 1 가격에도 안 팔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들인 기업들, 특히 금융기관들 극단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진행되면서 일본 경제는 이제 말라 죽어간 거죠. 우리나라도 그 길을 뒤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빨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요. 다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통해서 그 경상수지 흑자를 대폭 줄여주면 우리 경제가 의외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심정적으로야 억울하고 또 나쁜 놈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경제를 살려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화위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출간하신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세상은 참 재밌어요. 희한하고. 위기가 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기회가 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동안 위기 이 얘기를 자꾸 해왔는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관 현금 보유비율을 최대한 높여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터졌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재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위기가 닥치면 특히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폭락 사태가 벌어져요. 그때가 투자의 기회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도 현금 보유 비율을 늘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지금까지 설령 손해봤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고, 여기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경제 변수 사이에 그러니까 반응 속도와 반응의 민감성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응 속도가 느리면 민감성이 커요. 또 민감성이 낮으면 반응 속도는 커요. 예, 그런 대표적인 게 이 사실은 이제 가격이에요. 그 가격 중에서도 주식이나 또 금이나 네, 가상화폐나 이런 것들이 가장 둔감한데 속도는 가장 빨라요. 둔감하니까 전기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뭐 고용률이 떨어졌다 뭐 이런 등등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금 가격은 온수당 4,000달러 넘어서고 막 그러잖아요. 가장 둔감하니까 계속 올라요. 근데 그게 한번 꺾여지면 속도는 가장 빨리 떨어져요. 2009년도 금 가격 2,800달러를 넘었다가 300달러까지 추락한 적이 있어요. 그게 한 번만이냐? 그 앞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198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82년도, 1년도 이때 금 가격이 한때 800달러까지 갔다가 이게 30달러대까지 떨어져요. 그걸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 뭐 굳이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재화일수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차라리 주식 가지고 계시는 게 나아요. 지금 우리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돼 있어요. 우리 지금 주요 주식들 그 주가 수익률 퍼가 지금 10 내외잖아요. 미국의 팔란티어 600에 600. 주요 기업들 다 100이 넘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600년을 경상 이익을 합해야 주가에 도달하는데 그게 거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품이 지나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퍼가 10내외밖에 안 되니까 주요 주식들이. 그래서 또 이상하게 그 주식 같은 걸 팔게 되면 보복 심리가 있어요. 손해봤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애써 그동안에 축적된 그 재산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해봤더라도 그냥 버티시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현금 보유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늘려놔서 기회를 잡으시면 그 손해 전부 다 커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꼭 그 현금을 확보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최근에 출간하신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식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